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우리 이준배 부시장과 함께 아주 즐겁게 세종시 전체도 둘러보고, 그리고 구도심, 네. 조치원의 그 전통시장도 아주 즐겁게 돌아봤습니다. 뭐 우리 선배님들이 뭐든지 갖고 싶은 거 사라 그래가지고 뭐 고성범 본부장이 이것저것 막 주문하더라고. 이게 기차 타고 왔는데 다 들고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촬영 다 끝나고 이제 가볍게 저녁 먹읍시다 해서 왔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소래버섯 나라. 소래버섯 나라인데요. 자, 부시장님, 이게 어떤 곳이에요? 우리 저 소래버섯나라가요. 예. 제가 뭐 우리 신도심부터 이 원도심까지 다 보셨잖아요. 예, 예. 결국 마지막은 예. 뭘 먹느냐가 기억에 남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래버섯나라에서 오늘 샤브샤브를 드실 건데 요걸 드셔야 세종을 다 투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또 고성국 TV 시청자분들이 네. 죄송한데 오늘 하루 종일 맛있는 것만 계속 먹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세종의 최고 맛집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손님들 많이 오시네요. 네. 누굴 보러 오셨어요? 저예요? 아니, 여기 부시장? 저 보러 온 거예요? 오세요. 그럼 악수. 여기서 갑자기 팬을 만났습니다. 근데 맨날 유튜브로 왜 저를 보고 싶었어요? 예? 아이고, 제가 한 4년 전부터 박사님 예.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네. 지금 만만 아미고 들어갔죠. 만만해요. 예. 예. 그럼 고성범이도 아시겠네? 예, 고성범이랑도 있어하세요. 저기 사장님 잠깐 모실게요. 예. 괜찮아요. 말씀 나누세요. 예. 우리 저 소래버섯나라요. 이거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가 지난해 9월 달에서요. 네. 지금 건 1년 돼갑니다. 아니 그렇게 그건 아니지. 그 나보다 역사를 몰라. 뭐가? 이거 원래 여기가 지금 여기. 그럼. 아니 소래버섯나라를 아니 메뉴는 늘 바꾸는 거고. 예. 여기서 오래됐죠. 2006년도부터 집을 져가지고 시작했어요. 예. 그 요즘 어떠세요? 경기가 엉망이라서 손님이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네. 정말 상당히 타격이 커요. 아니 우리 정권 바뀐 다음에 많이 괜찮아졌다 그러던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안 돼요. 아이고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정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는 이어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앞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코로나 때는 그래도 정부에서 뭔가 좀 지원을 해줬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여기 참 위치는 좋네요. 네. 여기 도대체 주차장에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여기 70대. 70대. 그러면 뭐 한 40-50명 모이면 거뜬하게 120명까지 들어. 120명. 땅값은 얼마예요? 여기 당. 안 팔아봐가지고 몰라요. 아니 지금 고 박사님이 살짝 글로 가려고 해서 내가 미리 물어본 건데. 근데 여기 샤브샤브 전문점. 예. 저 고기 못 먹는데 오늘 고기 먹이실 거예요? 여기 야채, 그래요? 야채로만. 고기는 얼마 안 되고 다 버섯이에요. 알겠어요. 예. 자, 들어가서 정말 건강식품입니다. 예, 식탁에 앉아서 실제 여기 소래버섯나라 어떤 맛인지 좀 맛 좀 보면서. 버섯은 키운 거예요, 안 키운 거예요? 컸으니까 나오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가 8시 9분 기차의 오송역에 네, 감사하고요. 우리 회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있고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방문해 주신 데에서 정말 무한한 영광이고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영광스럽게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박사님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회원님들 함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성함은? 저 이름은 진기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UN 평화공원 추진단 이사장 최종무님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고 박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고요. 호등종합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수입니다. 고성국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UN 평화 추진단 홍보이사면서 또 우리 가방종합건설의 세종총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아미고 회원입니다. 아, 예. 예. 세종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조치원 노인의 수석 부회장이고 이 지회장님을 세종시 지회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고성국 박사님이 이 지역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부회장님, 그 단식 투쟁은 왜 하셨다고요? 아까 단식 투쟁 13년 하셨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 행정수도 의원 판결 나가지고 그때 단식 투쟁을 조천역 앞에서 13일 동안 황순덕 의원하고 둘이 해가지고 연기군이 뭉치고 충남이 뭉치고 전국이 뭉쳐가지고 투쟁이로 해서 오늘날 이 세종시가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노인의 세종시 지회회장 장영입니다. 우리 고 박사님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고요. 아미고 회 고문단 회장을 맡고 있는 전대호입니다. 큰대자 범호자, 예, 호랑이띠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신탄진 거기 엑스로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성국 박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옛날부터 제일 처음에 유튜브로 들어오실 때부터 제가 맨날 좋아요 많이 누르고요. 제가 만만히 회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매일 눈만 뜨면 매일 본답니다. 고성국 박사님 제일 좋아해요. 예. 그리고 따님하고 같이 오셨답니다. 자, 따님. 안녕하세요. 전 세종에서 살고 있고요. 독립운동가이신 고성국 박사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엄마랑 저랑 같이 이제 같은 만만 회원이고 또 아미고 회원이거든요. 근데 모임을 서울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까지는 가기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오시길 기다렸는데 오늘 뵙고 나서 너무 좋고 너무 반갑고 다들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잡고 해주세요. 네. 저는 요 옆에 우길아파트에 사는 김기안입니다. 굳이 할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고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아미고 본부장입니다. 이름은 유언년이고 이 이름이 유언년일 때는 저는 사회봉사 시간 15,00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 언년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필요하게 쓰여질 줄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이름을 언년이라고 적어놓으셔가지고 여기저기서 불러댑니다. 그리고 오늘 고 박사님하고 이렇게 세종시에 와서 투어를 하는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조치원은 없어요. 없고 이제 날로 발전하는 이 조치원을 누가 더 키울 거냐?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조치원 키우실 분? 네, 맞습니다. 손뼉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에서 왔습니다. 공주에서 정한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미고 회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다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본부장 전종식입니다. 오늘 응원 왔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김건중입니다.
여기서 을지구 고문단장으로 맡고 있는 김건중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준배 부시장님의 부인 오늘 일정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아미고 회원 여러분 세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세요. 예, 우선은 제가 아마 고성국 TV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국 TV를 통해서 제가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보수에 또 선두가 돼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아마 우리 박사님 모시고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종을 찾아주시고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세종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우리 고성국 TV 응원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세종시 아미고 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진규입니다. 저희 노인회 회장님도 오셨고 뭐 하여튼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훌륭하신 고 박사님 뵙고 또 좋은 논평 듣고 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 지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투어를 시작한 게 한 6개월 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처음에 지역을 알려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지역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다닙니다. 아주 즐겁게 배우고 다닙니다. 뭐 솔직히 몸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아주 영혼이 살찌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상황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괴담 때문에 진짜 우리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정말 대통령을 뺏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괴담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우리도 많이 이제 학습돼 가지고 우선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 괴담을 정면 돌파하는 거를 시범을 보였었어, 모범적으로. 언제 그랬냐? 이태원 사고 때. 그거 그냥 놔뒀으면 세월호 참사처럼 또 다른 괴담으로 정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아주 신속하게 결정하고 뭐 정말 번개처럼 움직이고 선제적으로 다 조치를 취하면서 괴담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최근에 후쿠시마 괴담도 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저희가 어제 전국 동시다발로 해산물 먹기 먹방을 했는데 전국에서 한 700여 명의 아미고 회원들이 동참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 후쿠시마 괴담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재명 쪽에서부터 야 이거 방향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오히려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정도로 괴담 그 박멸에 우리가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된 또 다른 괴담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괴담이에요. 이게 갑자기 저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 처갓집에 특혜 주려고 노선 바꿨다는 식으로 괴담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신속하게 정면 돌파하는 거를 잘 봤잖아요. 예, 이번에는 원희룡 장관이 정말 번개처럼 이 괴담과 싸움을 시작했어요. 예, 극단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백지화를 표명해서 나옴으로써 전국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예, 처음에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 년 동안 추진해왔던 고속도로를 어떻게 백지화하냐 그랬는데,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양평 군민들이 전부 괴담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쪽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원안보다는 수정안 중에 제2안이 자기들한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요구했던 거거든. 그래서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괴담을 터뜨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되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뒤늦게 저것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다시 원안으로 가자고 하는데, 원안은 양평 군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안이에요. 원안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원안을 확정한 거거든. 예타를 통과한 게 문재인 정부 때거든. 그러니까 저것들이 잘못해놓은 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양평 국민의 입장에 딱 부합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괴담으로. 그러니까 백자 선언을 한 순간 처음에는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저 국민의힘이 양평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받지 않냐 이런 걱정을 당해서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상황이 정리가 돼버렸어. 양평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괴담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사과해라. 지금 원희룡 장관이 사과해라. 책임자 문책해라. 그러면 백지화 다시 검토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봐도 이거 괴담이니까 괴담 유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사과하라. 이렇게 여론이 조성이 됐어요. 불과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이 괴담과의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싸워나가면 우리가 내년 총선 걱정할 것도 없다. 저것들이 총선 때 괴담 말고는 사실 쓸 무기가 없거든. 그런데 그 괴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하고 맞짱 뜨고 있는 이 원희룡 장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때입니다. 예, 원희룡 장관한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번에 그 윤희숙 씨 그 전 국회의원님이 저기 갑지구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그때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종시 갑지구는 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겨야 전국을 이길 수 있으니 우리 갑지구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정도는 여기로 전략공천에서 내려보내야 세종이 살지. 그래서 죽는다. 그래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박사님도 위에서 힘 좀 실어주십시오. 네, 아니 알겠는데 지금 저 원희룡 오라는 데가 한 15군데쯤 돼요. 제가 쭉 꼽아 드릴까요? 하여튼 15군데쯤 돼. 근데 이게 장관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장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전국 전반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행보를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은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은 그냥 법무장관 계속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 이재명이 잡을 때까지는. 그만 잡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잡을 때까지는 한동훈은 스테이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원희룡은 워낙 쓸모가 많으니까 어디로 배치할지는 전략적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저 서울의 버섯나라 지금 버섯 샤브샤브를 식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 소고기 샤브샤브라 가지고 저는 따로 여기서 내는 그 냉면, 비빔냉면 시켰습니다. 녹차 비빔냉면 시켰어요. 그래서 이 서울의 버섯나라의 샤브샤브는 고성범 본부장한테 제가 넘기겠습니다. 예, 이 버섯나라는 이게 버섯이 굉장히 몸에 좋은 버섯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영양가로 치면은 제일 영양가가 많을 것 같아요. 고기에다가. 사장님, 이 버섯 종류가 뭐가 들어가 있죠? 송화버섯, 표고버섯, 느타리, 모기, 또 노루궁뎅이, 그리고 미루나무 버섯 총 9개가 들어갑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어디 있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죠. 요건 송이버섯. 예. 요건 날로 먹는 거네요? 이게 저기 모기버섯. 모기버섯. 예. 얘는 그리고 요 황금 팽이버섯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9가지 종류. 예,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동충하초? 동충하초. 요거는 날로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요. 동충하초 이게 귀리. 예. 요런 걸로 또 질리기 때문에 맛있어요. 예. 그리고 요건 송이. 네, 송이버섯. 우리 박사님 요거 참기름 찍어서 좀 작성하세요. 이거 자연송이에요? 아니에요. 길러요 요즘에는. 네. 양송이는 아니고 그 송이. 예. 참송이라고 해요. 참송이. 예. 향이 많이 납니다. 혹시
버섯 맛을 못 느끼고 참기름 맛만 느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그래도 이게 송이는 송이니까. 아 그렇죠. 향이 나죠? 예. 여기 자주 와요, 부시장님? 아우 저는 뭐 집이 요 앞에입니다. 제가 왜 여기로 이사 왔냐? 여기 버섯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 거짓말인가? 이거 좀 NG하고 다시 찍어야 되는 것 같아. 진 회장님, 예. 제가 여기 이사 온 이유가 여기 때문에 왔다고 이거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여름에는 이게 뜨거워서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얼마나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예. 너무한다. 특히 이게 고기에다가 버섯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주 진하네요. 육수가. 예. 이사 왔다잖아. 이거 때문에 자연 이사 오셨는데. 이게 버섯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웬만한 가족들 4인분 시키면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시키셔서 드셔야 돼요. 샤브샤브에 9가지 버섯 들어가는 집은 거의 없는데. 맞습니다. 아주 좋겠네. 아니 안 넣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격을 조금 내려달라는 저 시민들의 요구가 좀 있는데 가격을 좀 내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 아, 올려달라고 그러겠죠. 가성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배 터져요. 아니 그건 측근들 얘기인 것 같고. 아니 근데 여기 보통 샤브샤브 집은 네. 혼자 못 오시거든요. 맞습니다. 혼자서 보통 이게 4, 5인분 정도니까. 네. 근데 여기 소래 버섯 나라는 혼자 오신 분을 위한 메뉴가 있어요. 여기 버섯갈비탕. 아우 저걸 또 보셨네요. 네, 버섯갈비탕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버섯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눈높이가 우리 소비자 눈높이에 딱 맞춰진 그런 음식점인 것 같아요. 근데 냉면을 왜 절반밖에 안 드십니까? 아니 지금 먹고 있는데 자꾸 말을 하게 돼가지고. 멈춰 있는 거군요. 냉면은 어떻대요? 냉면요? 예. 말을 못 하시네. 이거 지금 먹어봐야 돼요. 우선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그다음에 양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맵지가 않아. 이게 얼큰한 것하고 매운 게 좀 다르잖아요. 예, 이게 약간 얼큰한데 맵지는 않아요. 얼큰하지만 맵지는 않다. 예, 그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고명 이게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배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갖고 아주 시원해. 그러니까 여름에 먹기 딱이야. 저는 그냥 계속 이 버섯 전골을 먹겠습니다. 세종의 원도심 도치원인데요. 여기 이게 이쪽 길로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천안. 도치원에서 천안 가는 길에 대로변에 있어요. 이게 일본 국도예요. 일본 국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계속 가면 서울 나오네요? 저 세종의 끝에 가면 소정면이라고 있습니다. 소정면이 있고요. 예, 소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일본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도변에 있으니까 그냥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도 일본 국도만 따라오다 보면 보이는 바로 길가에 있는 식당이니까 아마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도변에 바로 면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큰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만한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차장 없는 데는 사실 가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120명까지 이게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이거 한 4, 5인분씩 되는 거니까 쭉 둘러놓고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름 보양식으로도 제가 아주 강추합니다. 소래 버섯 나라, 소래 버섯 나라. 마지막 한마디. 버섯 전골이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 세종에 오시면 또 도치원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서 맛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먹으랍니다. 자,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이준배 부시장이 세종시 투어를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가 시작은 최민호 시장과 함께 했는데 대신해서 오늘 아주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원래는 이제 자수성가로 사업을 일찍이 시작하셨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공직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제 뜻한 바 있어서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좀 열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무슨 일이 됐건 공직,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그러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겠다 이러잖아요. 사실 그 우리 자유파의 어르신 몇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한마디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딱 2% 아쉽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사랑에 충성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한다. 이랬어야 더 멋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말씀을 몇 분이 하셔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직에서 활동하실 우리 이준배 전 부시장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방송 중에 몇 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내 손안의 헌법. 네, 이거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고성범 본부장. 예. 이거 제가 방송한 후에 이거 좀 갖고 싶다고 얼마면 사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저 모두 몇 분한테. 100여 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들 얼마 붙이면 되냐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그냥 드릴 테니까는 늘 가지고 다니면서 봐주세요. 그리고 고성국 TV를 구독해 주세요. 그걸로 충분히 값어치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돈 아무리 갖고 와도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손 안에 들어보는 대한민국 헌법책을 이제 공직에서 계속 활동할 우리 이준배 전 부시장한테 저희가 고성국 TV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 한자가 섞여 있어서 괜찮으실래나 몰라. 예, 그러니까요. 지금 한글 도시 세종에 오셔서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근데 이 뒤에는 한글판이 같이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이네요. 안에는 빼곡하게 이렇게 한글판으로 돼 있고 또 이게 책 면이 금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통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 자체도 귀한데 이 귀한 또 선물을 공직자로서 가슴에 품고 시장님께서 저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공직자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자가 공직자의 삶이고 그 세 가지가 삼정이라 해서 정직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게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어쩌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는 그 순간에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 바로잡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일조하고 또 저도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께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부평. 김미정입니다. 주십시오. 이정원입니다. 저 참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 본부장 장인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평에서 온 손미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유정남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 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고기선입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저는 부평에서 온 인삼복인데요. 제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좌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 하지 말아라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때는 좀 얘기를 걸면 내가 딱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됐고 그 자유라는 것에 너무 제가 많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한 분이라도 이렇게 더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도 서울에 살지만 내가 얘기해서 꼭 아미고를 들어라 그랬는데 이제 가입을 시키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가입시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천의 또 한 분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서부 맡고 있는 본부장 정미숙이고요.
저는 박사님 덕에 불교 신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매달 오게 됐어요. 근데 되게 거부감 없고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제 제가 여태까지 안 와봤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줘서 어찌됐든 되게 좋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8월 10날 복날에 우리 영등포 쪽방촌 봉사단에 저도 가서 그 토가 삼계탕 그 후원받은 걸로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한테 한 500여 명 분들한테 그 삼계탕 봉사활동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비가 오는 날 태풍이 이제 카눈이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그 영상 그날 저녁에 급하게 저희가 편성해서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시고 울컥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그 후에 뭐 후원하겠다는 분들 좀 계세요? 3만 원씩 한 4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세대원아님이 5만 원 1년 동안은 하시겠다고 혹시 그분들 중에 이분들도 계신가? 아니요. 안 저기 계셔요. 우리 영등포 쪽방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그늘진 곳이 아직 많거든요. 저희 고성국 TV도 하여튼 이 봉사활동은 앞으로도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 계속 함께 해나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활동하시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다들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게 어떤 것이든 그리고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봉사활동에 저희들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하십시오. 네. 쪽방촌에 좌파들이 있습니까? 쪽방촌 그 사람들도 좌파들이 있나요?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됩니까? 되겠죠. 이럴 수 있어서. 제가 사실은 우리 박사님의 강론은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저는 현장 바닥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직접 하는데 거기 좌파도 있어요. 물론 영등포가 다 좌파 골목이에요. 근데 거기가 전부 좌파였어요. 국회의원부터 뭐 기관장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제가 또 이제 불교인데 그 전체가 교회예요. 그 주위에 밥 주는 곳이 교회가 2군데 성당 하나 제가 불자로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이 좌파라는 그 공산주의의 사고가 90%예요 지금 바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위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우리끼리 막 우파우파해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정말 직접적으로 그 사람 표 하나하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하지도 못할 고민을 이제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 행사를 하면서 저 누군가가 여기에서 바닥에서 이제 지금 자꾸 선거 하는데 그 영등포가 지금 제가 우파라고 하고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은 인물이 없다. 첫째, 그 사람들 평론이 그리고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현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이제 밑바닥에서 해결을 해야 될까? 제가 참 많은 고민이에요. 그래요. 예. 상당히 좀 이 선거와 관련돼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 하신 건데 뭐냐면 그 좌파는 이 소수파로서 혁명을 하고 체제를 전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좌파가 되는 순간 조직가가 돼요. 그리고 선동가가 된다고. 조직가로서 훈련받고 선동가로서 훈련받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사회에 좀 그늘진 곳, 응달진 곳, 좀 이런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종북주사파들이 2군데 그 2계층에 집중적으로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3계층에 침투했는데 하나는 실패했어. 뭐냐면 농민, 노동자, 그다음에 도시빈민이에요. 근데 농민은 실패했어. 왜 했냐면 농민이 절대적으로 다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카톨릭 농민회가 엄청 셌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고 전농 이런 데가 엄청 셌는데 지금은 거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농민이 절대수가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대신에 민노총 세잖아요. 그런데 민노총보다 더 센 게 이 도시빈민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는 전철역 같은데요. 예, 그리고 도시빈민 쪽으로는 지역을 장악해 들어가기 때문에 민노총은 그 직종으로 조직되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모여도 이게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로 가면 다 흩어지잖아, 걔네들도. 근데 도시빈민운동은 지역 단위로 조직이 되거든. 성남 지역 단위, 뭐 안산 지역 단위로. 그러니까 선거와 직접 결합돼서 힘을 발휘하는 거는 도시빈민운동 쪽이 더 세요. 그리고 그게 지역의 커뮤니티에 침투하기도 쉬워. 그래서 이 도시 빈민들, 그 쪽방청 주민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부터 좌파들은 아주 열심히 조직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게 곧바로 자기네들의 동원 조직이고 표 조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자유파는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 체계는 새마을 운동이 유일했어요. 새마을 운동이 유일했는데 그래서 지역 단위로는 새마을들이 쫙 조직이 됐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농민이 절대적으로 수가 줄면서 이 새마을 운동이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농촌 새마을이 아니라 공장 새마을이다라고까지 갔지만 이 공장 새마을 운동이 민노총과 맞짱 뜨기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새마을은 기본적으로 자생력으로 시작했는데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게 관변 조직화되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은 가동이 잘 안 되는 이런 조직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나중에 김대중 정권 때부터는 좌파의 동원 조직으로 막 변질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이 대중 조직 하나가 사실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 빼놓으면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뭐 바사렵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뭐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이게 정말 자생성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동자승님이 자원봉사하는 영등포 쪽방촌의 도시빈민들 있잖아요. 차상위 계층 또는 절대적인 이 하위 대개 저희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에요. 한 달에 많이 받으면 60만 원 갖고 거기 조그만 쪽방 방세 한 2~30만 원 내면서 그걸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좌파들은 끊임없이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포퓰리즘 정책으로 환심도 사고 우리 쪽은 거기에 접근하는 통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놓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선거한다고 갑자기 후보가 가서 얼굴 내밀어봤자 욕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에도 영등포 쪽방촌 봉사단 같은 이런 수십 년간 해서 그 지역에 신뢰를 얻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예. 또 질문. 우리 목사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영등포 쪽방촌 봉사단을 한 30년 하고 계신데, 근데 오늘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질문을 아까부터 하시겠다고. 늘 궁금했는데요. 좌파들 머릿속에 붉은 물 빼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나 그거 궁금해 죽겠고 이해가 안 가요. 박사님 제일 잘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강연에서도 짧게 제가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향한 사람들을 보면 직접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 중에 전향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유파로 전향한 사람들 보면 직접 북한에 가본 사람들이 전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접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느껴서 이게 지상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완전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걸 충격을 강력하게 느껴야 돼. 왜냐하면 대개 좌파들은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거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이념을 위해서 목숨도 던지겠다고 막 결단을 한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논리로는 이 자들을 개종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격요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는 북한을 가봐야 자기가 거짓 선전에 평생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다음에 또 종북주사파 말고도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전향을 한 때가 언제냐면 1990년, 91년, 92년 그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 사회주의가 다 무너졌거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연하게 지상에 건설된 유토피아라고 주변 국가들이 완전히 부패 덩어리고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처럼 무너지는 걸 본 거야. 그러면서 사상적인 혼란을 일으켜요. 그 혼란을 길게는 5년, 10년씩 혼란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폐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들은 한 1, 2년간의 사상적 혼란 끝에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믿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종북 주사파에 빠져 있는 자들은 말 몇 마디로 전향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 자들은 그 진지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와 자신들의 이념을 엮어버렸어. 그래서 생각이 조금 달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종북주사파 활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충격요법이 아니면 이 자들을 개종시킬 수가 없다. 전환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김일성이 만나고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전향서 썼습니까? 아니, 김일성이 만난 자가 한둘이 아닌데 김영환은 공개적으로 전향 성명을 냈어요. 네, 그래요. 저는 그 최근에 한 2년이 채 안 됐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자유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모든 이 세상의 범죄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누리는 삶을 살게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유를 생각했던 자유가 자유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심하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고뇌와 고통과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사님이 자유에 대해서 새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유를 이 사회가 바로 말하고 있는지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좀 들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어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우리 토가 삼계탕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 쪽방촌에도 삼계탕 500그릇, 500개, 200개? 200개, 그렇지. 한 포가 2인분이니까. 우리가 300마리 하고 보온을 200마리 해주셨어요. 야, 300 다 했어야지.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기독교에서의 자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의 뜻은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부언할 생각은 없고요. 자유주의의 그러니까 어느 이념이나 철학적 기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철학 사상적 기반은 자유주의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는 동양에서 생긴 게 아니라 서양에서 발상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자유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인 건데 이 서양 자유주의는 아까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런 그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그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 사조, 이것은 개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번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특강에서 그 막스 베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1948년 7월 17일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취임하잖아요. 그러면서 건국이 되는데 그때 건국 이념 중에 하나가 기독교 입국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독교 믿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자유주의라는 기반의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의미에서의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유주의 문제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 부평 구청역 바로 옆에 사는데 대우자동차 앞에 샀는데 우리 거기 동네 거기는 홍영표 맨날 홍영표거든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당선돼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또. 근데 이거 우문일련지는 모르겠는데 왜 전라도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지요? 그래요. 예. 그 우문 맞아요. 아니 실례로요. 제가 옛날에 옆집에 사는 애기 엄마가 애를 낳는데 엄마가 전라도 가서 김대중 대통령 그 뭐야 그 찍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래. 했더니 동네에서 왕따 당한다. 예, 그래요. 알겠어요. 예. 호남이 무조건 좌파 찍었던 때는 1970년부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 후보가 윤보선이었어요. 그때 박정희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표가 윤보선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호남은 뭐 좌파 뭐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60년대, 63년 대선의 표가 그런 걸 보여줘요. 오히려 대구에서 뭐 윤보선이 더 많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60년대 중반에 67년 선거 때 김대중을 떨어뜨리려고 이효상이라는 사람이 그 이 지역주의를 선거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역주의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박정희 정권 하에서 김대중이 계속 탄압을 받으면서 김대중과 호남 사람들이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정치적 그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호남은 김대중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정권은 영남 기반에서 잡고 야당은 호남에 했으니까 호남은 저항적 지역주의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88년부터 그게 달라져요. 88년에 정권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고 총선을 하는데 김대중하고 김영삼이가 단일화를 못해서 노태우한테 정권 뺏겼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총선 때도 또 나눠서 선거를 쳐요. 그래서 김영삼은 부산에 가서 영남 야당을 호소했고 김대중에는 호남에 가서 또 호남 야당을 호소해가지고 결국은 그 선거에서 노태우의 민정당이 1당이 되고 2당이 김대중 당이 돼요. 3당이 김영삼 당이 되거든. 그때부터 김영삼도 김대중도 지역주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자기 거의 기득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학자로서는 1988년부터 김대중은 지역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역주의의 가해자가 됐다. 지역주의에 편성해서 지역주의를 이용해 먹은 자가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선거를 기점으로 성격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그 구도가 아직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남은 곧 DJ 또는 좌파 이런 식으로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영원불멸할 리는 없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그래봤자 한 20,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호남이 오히려 박정희 지지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홍영표는 대우자동차 노동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해서 대우자동차 노조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부평에 대우자동차 그 직원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다 압도적으로 홍영표를 지지하지.
예, 그렇게 해서 그 부평이 홍영표가 계속 당선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때 내년 선거 때는 홍영표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이자가 그 정도 키워줬으면 뭐 당대표는 해야지. 쪽팔리게 그 송트남인지 뭔지 누구야? 이게 이름도 모르겠다. 송트남 이름이 뭐지? 아, 송영길한테, 예? 송영길한테 지잖아. 당대표 선거 때. 예? 그 요번에 요새 그 돈봉투가 한참 얘기되고 있는 그 송영길이 그때 상대가 우원식이하고 홍영표였거든. 근데 둘이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송영길이한테 질 정도면 저것도 이제 정치 끝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쪽에 좀 젊은 사람, 참신한 사람이 나가면 뭐 홍영표니 인천에 그 좌파 저 선수 높은 자들이 많잖아. 대표적으로 홍영표 정도는 젊은 사람이 나가면 우리가 꺾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평이라고 해서 지뢰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봅시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